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조상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저 옛날부터 한반도에서 살아온 민족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머나먼 곳에서 출발해 동쪽 끝까지 걸어온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최근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라와 가야의 옛 이름들 속에 한반도가 아닌 어느 머나먼 땅을 가리키는 단서가 그대로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곳이 어디였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35년간 죽은 언어만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쐐기 문자, 페니키아 자모, 아람어 두루마리, 남아라비아의 비문까지 어디든 사라진 소리의 흔적이 있다는 곳이면 발이 닳도록 다녔죠. 옥스퍼드 시절부터 예루살렘 고대문헌 연구소까지 제 책상에는 늘 죽은 단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단어의 부검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진짜 학문은 살아있는 말이 아니라 죽은 말 속에 숨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랭커스터, 영국계 미국인이고 올해로 58살이 됩니다. 그런 제가 평생 쳐다보지도 않았던 동방 끝의 한 작은 왕국 이름 앞에서 처음으로 펜을 떨어뜨리게 될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신라였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잠깐 언급드리자면 죽은 사람의 사인을 밝히는 의사가 있듯이 죽은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밝히는 학자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가 처음에 무슨 뜻이었는지, 그 단어가 어느 길을 따라 퍼졌는지, 어떤 민족의 입에서 어떤 민족의 입으로 옮겨갔는지, 그걸 추적하는 일이 제 평생의 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책상 위에 새 자료가 도착할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자세로 그 자료를 마주했어요. 사건의 시작은 2주 전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항공 우편으로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한정수라는 한국인 연구자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 여름 빈에서 열린 동아시아 고문원 학술 대회에서 제 발표를 듣고 그 뒤로 메일을 몇 번 보내온 사람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정중하게 거절 메일을 2번이나 보냈습니다. 한국 고대사는 제 영역이 아니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만 들여다보던 사람한테 갑자기 동방 끝, 작은 반도의 옛 왕 이름을 풀어달라고 하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정수가 마지막에 보낸 메일의 한 줄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박사님, 이 이름들은 한자로 적혀 있지만 한자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 한 줄이 학자의 본능을 건드린 겁니다. 받은 봉투를 보름 가까이 책상 한쪽에 그대로 처박아 뒀는데도 그 문장이 자꾸만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그날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책상에 앉았다가 무심코 봉투의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종이 7장과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었어요. 첫 장에는 신라 초기 왕들의 칭호가 한자와 함께 영문 발음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삼국사기라는 한국 옛 역사책에 적힌 왕 칭호의 변천 과정. 세 번째 장은 김대문이라는 신라 후대 학자의 풀이. 네 번째 장부터는 한정수가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의문점들이 빼곡했어요. 목록의 첫 줄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평생 쐐기 문자랑 페니키아 자모를 다뤄온 사람한테 이 네 단어는 너무 낯설고 동시에 너무 시시해 보였습니다. 그저 옛 한국어 잔재겠거니 했죠. 한자 사전을 한쪽에 펼쳐놓고 글자를 하나씩 짚어봤어요. 그런데 전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한자라는 글자는 원래 뜻 글자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적힌 단어는 한자 사전만 있으면 어떻게든 뜻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서간을 한자로 풀어보니까 살거자의 차례 서자의 방패 간자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차례로 방패다. 이게 무슨 임금의 칭호입니까? 차차웅도 마찬가지. 이사금도 한자로는 어느 쪽으로 읽어도 왕이라는 뜻이 안 나와요. 마립간도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외국 노래를 한국 사람이 받아 적는다고 칩시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그냥 비슷한 한글 글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영어 노래 들으면서 가사를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받아 적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받아 적힌 글자만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게 바로 음차라는 겁니다. 글자의 뜻이 아니라 소리만 빌려서 적은 거예요. 신라 왕 칭호의 한자 표기가 바로 그 음차였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그냥 음차로 정리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일본의 옛만요가나라는 표기 방식도 그랬고 베트남의 초기 한자 표기도 그랬으니까요. 메모지 한쪽에 한 줄 적었습니다. 단순 음차 종결이라라 그렇게 적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찜찜하게도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중요한데 찜찜하게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네 단어가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었어요. 모두 한 나라의 왕 칭호였습니다. 거서가는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가 쓴 칭호. 차차웅은 그 다음 남해왕의 칭호. 이사금은 그 뒤로 십수대에 걸쳐 쓰인 칭호. 마립가는 신라가 본격적인 강대국으로 자리 잡던 시기의 칭호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 칭호가 400년 가까이 한자로 풀리지 않는 채 그대로 이어졌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한 나라의 왕 칭호라는 건 그 나라의 자존심입니다. 동네 가게 이름도 아니고 왕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400년 동안 자기 글자로 풀리지 않은 채 살아남았다는 건 그 칭호가 한자권 바깥에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전까지 역사적으로 다른 어떤 한자 문화권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 천황 칭호는 한자로 다 풀립니다. 중국 황제 칭호도 다 풀려요. 베트남 임금 칭호도 풀립니다. 그런데 신라만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400년이나.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펜이 종이 위에서 처음으로 망설였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이 단어들이 한자도 아니고 일본어 계통도 아니고 단순한 옛 한국어로도 풀리지 않는다면 혹시 제가 평생 다뤄온 샘족 어계의 의문 안에서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다가 저는 즉시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설이었으니까요. 한반도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직선거리로만 7,000km가 넘어요. 비행기로도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고대의 그 거리를 단어가 건너왔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펜을 내려놓고 스탠드를 껐어요. 이제 그만 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그 네 단어가 자꾸 뒤척이게 만들더군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입속으로 굴려보니 한자의 음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1000년도 더 전에 다른 언어로 부르다가 후대에 한자라는 옷을 억지로 입혀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차고 다시 책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는 창 앞에서 평생 학자로서의 제 신중함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한 문장을 종이 위에 적고 말았습니다. 이 이름들의 진짜 출처는 동아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그 한 줄을 적고 나서 책상 앞에서 꼬박 2시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까지요. 잠은 이미 글렀고 아침 식사 따위는 머릿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정수가 보낸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왕 이름이 아니라 나라 이름부터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신라는 처음부터 신라가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신라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건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 이전에 이 나라가 자기 입으로 부르던 가장 오래된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로국, 한자로 사로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 두 글자를 아무리 짜 맞춰봐도 한 나라의 이름으로는 어색했어요. 한자 사전을 다시 펼치고 의문을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더군요. 그러다 무심코 입속으로 굴려본 거예요. 사로, 사르. 그 순간 저는 책상에 양손을 짚었습니다. 평생을 샘족 어게만 다뤄온 사람한테 사르라는 이 음가는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왕입니다. 정확히는 우두머리, 지도자,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왕권 명문에서도 가나안 비문에서도 페니키아 항구, 도시의 표석에서도 이 사르라는 음가는 늘 권력의 정점에 붙는 단어였습니다. 제 박사 논문에 100번도 넘게 등장한 단어예요. 그게 한반도 남쪽 끝 작은 고대 국호 안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은 종이 위에서 떨고 있었어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냉철한 시각으로 검토하자고 마음먹었죠. 음가 하나가 비슷한 건 얼마든지 우연일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길에서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같은 집안일 리 없잖아요. 한국의 김씨가 1000만 명입니다. 사르라는 음도 인류 언어에서 워낙 흔해요. 단어 하나 비슷한 걸로 흥분하면 학자 명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저는 종이 한쪽에 붉은 펜으로 또박또박 적었어요. 음운 일치 가능. 그러나 단일 사례. 우연 가능성 매우 높음. 그렇게 일단락 찍고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이 문제였어요.
신라의 수도 이름이 적혀 있더란 말입니다. 서라벌, 한자로는 써벌, 서라벌, 혹은 금성으로도 적혔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표기는 여러 가지였지만 본래 발음은 서라벌에 가까웠다는 게 한국 학계의 정설이라고 한정수가 메모해 놨더군요. 여기서부터 제 손이 본격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르에 벌이 붙어 있었어요. 벌. 한국말로로 벌은 평지, 너른 땅을 뜻하죠. 황산벌, 김제벌판. 그런 식으로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샘족 어계에서도 빠르라는 음가가 들판, 자손, 땅을 뜻하는 단어로 쓰여왔습니다. 사르빠르. 풀어보면 왕의 땅, 우두머리의 들판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수도 이름이 왕의 땅이라는 뜻이라는 게 이상하십니까? 전혀 안 이상합니다. 오히려 너무도 정확한 장명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의 수도 이름인 런던도 옛 켈트어로 강가의 요새라는 뜻이고 페르시아 제국의 옛 수도 페르세폴리스도 페르시아인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수도 이름이라는 건 원래 그 나라의 정체성을 압축한 단어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자기들 수도를 왕의 땅이라고 부른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종이 위에서 한참을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긴장이 되더군요. 한정수가 자료 한 구석에 적어둔 한 줄이 그제야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라벌이라는 발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서울이 되었다는 것이 한국 어문학계의 통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는 이름이 본래는 왕의 땅을 뜻하는 어떤 오래된 음가에서 출발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1000만 명이 사는 그 도시의 이름이 말이죠. 쉽게 풀어보자면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 이름을 너무 오래 들어와서 그 이름에 무슨 뜻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서울이니까 서울이지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뿌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라벌이 나오고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사르빠르라는 더 오래된 음이 나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한 겹씩 벗기듯이요. 그리고 그 가장 안쪽 껍질은 동아시아가 아니라 7000km 떨어진 서쪽에서 출발한 단어와 닿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계를 보니 아침 10시가 다 됐길래 미리엄 베나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이스라엘 출신 의문학자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발음 변천을 평생 연구해온 학자이고 학계에서 가장 냉정하기로 소문난 동료였어요. 단어 하나 비슷하다고 호들갑 떠는 학자한테 가차없이 면박을 주는 사람이었죠. 제가 어떤 가설을 들고 가도 일단은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라 저는 늘 그녀를 제 연구의 첫 번째 검문소로 삼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사로국과 서라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화기 너머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서 한 번 더 부르려는데 그제야 미리엄이 입을 열더군요. 에드워드, 단어 하나는 우연일 수 있어. 발음 비슷한 건 흔하니까. 그런데 왕권 칭호와 그 왕이 다스리는 수도 이름이 한 쌍으로 들어맞는다면 의문학자한테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야. 여러분, 미리엄이 이 말을 어떤 무게로 던졌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녀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회에서 어떤 학자가 발표를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가장 깐깐하게 반론을 던지는 사람이 미리엄이었습니다. 그런 미리엄이 지금 제 가설에 대해 다른 차원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어 하나는 김씨 성 가진 사람을 길에서 만난 정도지만 왕 칭호와 수도 이름이 한 묶음으로 같은 어계에서 나왔다면 그건 한 가족을 만난 거라는 얘기죠. 즉, 이 모든 게 우연일 확률이 지극히 적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메소포타미아의 한 점에서 한반도 남부의 경주까지 가느다란 선을 한 줄 그었어요. 7000km. 사람의 발로는 엄두가 안 나는 거리였습니다. 비행기로도 10시간이 넘는 거리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름은 발이 없어요. 사람의 발은 멀리 못 가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사람을 따라 어디든 옮겨 다닙니다. 한 가족이 이사를 가면 그 집안의 호칭이 같이 가고 한 부족이 이주를 하면 그 부족의 왕 칭호가 같이 갑니다. 그게 인류 언어의 기본 법칙이에요. 7000km가 사람한테는 멀어도 단어한테는 그저 입에서 입으로 한번 옮겨가는 일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저는 그 가느다란 한 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동방 끝의 이름이 왜 서쪽 왕권의 음가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가? 그건 제가 평생 던져본 적 없는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이상 저는 더 이상 평범한 학자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책상 위 지도 한가운데서 메소포타미아와 경주를 잇는 그 한 줄이 마치 천년도 더 전에 누군가 끊어놓은 다리의 흔적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그어놓은 그 한 줄 때문에 저는 그날 점심도 거른 채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사르라는 단어 하나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학자 세계에서 음과 한 개 일치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이름이 같은 사람 2명 만난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우연이 너무 흔하니까요. 저는 들뜬 마음을 일부러 가라앉히려고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못 버티고 다시 펼쳤어요. 이번에 제 시선이 멈춘 곳은 신라의 3번째 왕 칭호 이사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사금 이야기는 한국분이라면 어릴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국사기라는 옛 책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유리와 탈해 2사람이 서로 왕을 하라고 양보하다가 누가 더 지혜로운지 가리려고 떡을 깨물어 봤다는 겁니다. 떡에 이빨 자국이 더 많이 찍히는 사람이 나이가 많고 지혜롭다고 보고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금이라는 칭호 자체가 이빨 자국이라는 뜻이 되었다고 풀이가 붙어 있었어요. 이걸 적은 사람은 신라 후기 학자 김대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김대문이 이 풀이를 적은 시점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시기로부터 무려 700년이나 지난 뒤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려시대 사람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가 700년이에요. 그러니까 김대문은 사건 당시의 산증인이 아니라 옛날 옛적 어른들 입에서 입으로 떠돌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시대의 머리로 정리한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이 떡 이야기를 처음 읽고 솔직히 웃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떡으로 정한다니 너무 동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후대의 학자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갖다 붙인 거라고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이 발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깊숙이 꽂혀있던 고대 히브리어 어휘 색인을 꺼냈어요. 손때가 묻어 책장이 누렇게 변한 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가락이 멈췄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니사크, 제사장,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저는 그 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줄에 또 한 단어가 적혀 있는 거예요. 니샤크, 깨물다 무는 것. 여러분, 이 2단어를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니사크, 니샤크. 거의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치면 말과 말 같은 거예요. 입으로 하는 말이 있고 타고 다니는 말이 있고 글자로 적어 놓으면 똑같이 보이는데 뜻은 완전히 다른 단어들이죠. 고대 히브리어에도 그런 단어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쪽은 왕이라는 뜻, 다른 한쪽은 깨물다라는 뜻, 발음은 종이 한 장 차이. 저는 그 자리에서 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신라 후대 학자 김대문은 이사금이 이빨 자국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깨문 흔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에는 발음이 거의 같은 2단어가 나란히 있어요. 하나는 왕, 하나는 깨물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짐작이 가십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옛날 시골에 외할머니가 부르던 노래가 있다고 칩시다. 가사 중에 무슨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어머니 세대도 그 뜻을 모르고 우리 세대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발음이 비슷한 다른 단어를 끌어다가 그럴듯한 해석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모르는 단어를 그냥 모른다고 두고 못 살아요. 어떻게든 뜻을 만들어 붙여야 마음이 편한 거죠. 이사금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원래는 왕, 제사장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본래 의미가 잊혀버린 거예요. 700년이 지난 뒤 김대문 시대에 와서는 신라 사람들 자신도 자기 옛 왕 칭호의 뜻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대문이 어떻게 했냐? 발음이 비슷한 깨물다라는 단어를 끌어다 썼어요. 그러고 거기에 떡 이야기를 살붙임으로 붙인 겁니다. 이게 학자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단어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든 의미를 만들려고 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동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신라가 떡을 깨물어 왕을 정했다는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나라의 임금을 그렇게 동네 잔치하듯 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느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함의 정체가 이거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떡 따위는 없었어요. 떡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이 본래 단어를 잃어버리고 메꾼 자국이었던 겁니다. 이게 학자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어 하나가 발음만 비슷한 게 아니라 그 단어를 둘러싼 전설까지 함께 따라온 거예요.
단어는 사라져도 그 단어가 만든 이야기의 그림자는 살아남는다는 사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국이 이렇게 또렷하게 동방 끝 한반도에 박혀 있을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입에서는 자꾸 같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떡 이야기가 먼저가 아니었구나. 왕이 먼저였구나. 왕이라는 단어가 깨물다는 단어로 바뀌었구나. 그날 저녁 한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새벽이었을 텐데 그는 두 번째 신호음에 받았어요. 마치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요. 저는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한 선생, 김대문이 이 떡 이야기를 적었을 때 그 시대 신라 사람들은 이미 자기 옛 왕 칭호의 본뜻을 모르고 있었던 거 맞습니까? 한정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박사님, 그때는 이미 옛 칭호가 폐기된 지 200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2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사람들이 입으로 어떤 말을 어떻게 발음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게 200년이에요. 신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기 조상이 부르던 왕의 본래 이름을 200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한참 보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오히려 어떤 정적 같은 게 찾아오더군요.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음가 하나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단어와 그 단어를 둘러싼 전설까지 함께 살아남은 흔적이었던 겁니다. 그 흔적이 천년을 살아남아 김대문의 기록 속으로 들어왔고 그 기록이 다시 천년을 더 살아남아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거였죠. 창밖에서는 예루살렘의 저녁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아주 먼 동쪽 끝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 왕의 진짜 이름을 잊은 채 떡 이야기를 외우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자꾸만 가슴 한쪽을 누르더군요. 저는 노트에 새 페이지를 펼치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잊힌 단어를 다시 깨우는 일은 학자의 몫일 뿐이다. 이번엔 망설임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내린 새벽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적어둔 이사금에 관한 메모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사로국, 서라벌, 이사금, 단어 3개. 학자에게 단어 셋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 그건 우연입니다. 2번 던져서 또 앞면이 나왔다. 그건 좀 이상합니다. 3번 연속 앞면이 나왔다. 이때부터 학자는 이 동전이 정상 동전이 맞는지 의심을 시작합니다. 제가 그날 아침 마주한 상황이 정확히 그거였어요. 우연이라는 변명이 점점 옹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정수가 보낸 자료에서 손을 대지 않은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신라의 두 번째 왕, 남해왕이 썼다는 칭호가 적혀 있었어요. 차차웅. 한자로는 차차웅 또는 자충이라고도 적혔다고 한정수가 메모해 놨더군요. 한국 학계에서는 이 칭호를 보통 무당 또는 제사 지내는 자라는 뜻으로 풀이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동네 굿당에서 방울 흔드는 모습 같은 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한 나라의 임금 칭호가 그런 의미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두 번째 임금이 동네 무당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다뤄온 고대 근동의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줄지어 떠오르더군요.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페니키아, 이집트. 이 모든 고대 세계에서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대의 왕은 신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왕이었고 그 제사의 결과를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도 왕이었습니다. 정치 기능과 종교 기능이 한 사람 안에 같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임금이 어디 가서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까? 종묘와 사직에 가서 직접 제관이 되어 제사를 올렸지 않습니까? 영국 여왕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영국 국왕은 지금도 영국 성공회의 수장입니다. 정치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오래된 질서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원래 칼과 향로를 같이 들고 있던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신라 2대 왕 남해의 차차웅이라는 칭호도 단순한 동네 무당이 아니라 바로 그 제사장 왕의 흔적일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책장으로 갔어요. 고대 세머 어휘 색인을 한 권 더 꺼내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지읒자 항목,
정확히는 짜자 항목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거기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친 또는 자친, 군대의 우두머리, 지도자, 통솔자.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양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자친, 차차웅. 입속으로 굴려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같은 어휘 항목 바로 아래쪽에 비슷한 발음의 또 다른 단어가 적혀 있더란 말입니다. 이쪽은 제사장 계열의 단어였어요. 즉, 차차웅이라는 안에는 우두머리라는 뜻과 제사 지내는 자라는 뜻이 동시에 겹쳐 있었던 겁니다. 한국 옛 학자들은 차차웅을 무당이라고만 풀었어요. 그런데 같은 발음 안에 우두머리, 통솔자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다면 차차웅은 단순한 무당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군대를 이끌고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정치와 종교를 한 손에 쥔 임금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의 제사장 왕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찬 공기를 마시며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 집중하기 위해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사로국이라는 나라 이름에 왕이 들어있었습니다. 서라벌이라는 수도 이름에 왕의 땅이 들어있었어요. 이사금이라는 칭호에는 왕, 제사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차웅이라는 칭호에는 우두머리이자 제사 지내는 자가 들어있었어요. 네 개의 단어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의 왕권 체계, 그것도 정치와 종교를 함께 거느린 고대 근동식 제사장 왕의 체계 말이죠.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패턴이었습니다. 이때 한정수에게서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이 2개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신라 17대 임금인 내물마립간이라는 분의 시기 자료였고 다른 하나는 신라 13대 임금 미추왕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한정수는 메일에 짧게 한 줄을 적어놨더군요. 박사님, 마립간이라는 칭호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미추왕도요. 저는 마립간부터 봤습니다. 한자로는 마립간이라고 적히지만 본래 발음은 마립간 또는 매금에 가까웠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참 그 음을 들여다보다가 또 한 번 세머 색인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미사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또는 마샤크. 뜻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임금이자 제사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곧 신이 그 사람을 임금으로 인정했다는 표시였습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죠. 그 의식의 정점에 있던 단어가 바로 미사크였어요. 그 단어의 발음이 지금 신라 임금의 칭호 안에 그대로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쯤 되니까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저는 한참을 의자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 미리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통화 이후 그녀도 잠을 못 잤다고 하더군요. 미리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단어 한두 개라면 내가 너 비웃을 수 있어. 근데 5개째야. 그것도 다 왕권 어휘만 골라서. 이 정도면 의문학회 분과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할 수준이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미리엄, 만약 우리가 이걸 학회에 올린다면 누가 가장 먼저 반대할 것 같아? 미리엄은 한참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리처드 헬먼. 동아시아 고대사 분야에서 서구권을 대표하는 학자였습니다. 환갑이 넘은 노학자였고 한국 고대사를 평생 중국 문명의 변방으로만 봐온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학자냐 하면 학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발표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조롱하는 농담을 던지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가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일이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우연 가설 폐기, 패턴 가설 채택, 다음 단계 가야 지명까지 확장.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어요. 리처드 헬먼이라는 벽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날 오후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갈 무렵 저는 다시 한번 책상 위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제 그어둔 메소포타미아와 경주를 잇는 가느다란 선이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이제는 다리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끊어놓은 옛길의 잔해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길을 따라 1000년도 더 전에 왕이라는 단어와 제사장이라는 단어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짐을 지고 동쪽으로 걸어왔을지도 모른다는 그림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겁니다. 리처드 헬먼이라는 이름을 메모지 끝에 적어놓고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학자한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 맞으면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우연이라는 변명이 옹색해질수록 정답에 가까울수록 학계는 거꾸로 더 차갑게 변합니다. 저는 그 차가움을 잘 알고 있었어요. 평생 학회장을 드나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정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한 선생, 신라가 이 옛 칭호들을 언제까지 썼습니까?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 네 칭호 말입니다. 한정수는 자료를 찾아 펼치더니 차분하게 답해줬어요. 박사님, 신라 22대 임금인 지증왕 때까지입니다. 정확히는 지증왕 4년에 모든 옛 칭호가 폐기됐습니다. 지증왕.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한정수는 지증왕이 어떤 인물인지 짧게 설명해줬습니다. 신라가 본격적으로 중국식 국가 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임금이라고. 그 사람이 즉위한 뒤로 신라라는 한자식 국호가 공식적으로 정해졌고 그때부터 임금의 칭호도 한자로 왕이라는 글자를 쓰게 됐다고요. 그렇다면 신라 사람들이 자기 임금을 부르는 호칭을 어느 날 갑자기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수백 년간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으로 불러오던 임금을 지증왕. 그 시점부터 그냥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자권 동아시아 표준에 자기 자신을 맞춘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가 대대로 쓰던 우리 집 어른들 호칭이 있다고 쳐보죠. 할아버지를 한아바님, 할머니를 한어머니, 그렇게 불렀다고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의 큰어른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도시 사람들처럼 그랜파, 그랜마라고 부르자. 한아바님이라는 말은 촌스럽고 옛날 말이니까 버리자. 그 결정 한 번에 우리 집안에서 한아바님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손자 세대로 가면 그 단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게 됩니다. 지증왕 4년에 신라에서 일어난 일이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임금 한 명의 결정으로 수백 년간 살아있던 옛 칭호들이 통째로 박물관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한정수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그러면 지증왕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한정수는 한국 옛 책의 기록을 인용해줬습니다. 옛 칭호가 촌스럽고 옛날 말이라서 버린다는 식의 표현이 남아있다고요.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어요. 촌스럽다. 옛날 말이다. 여러분, 한 민족이 자기 조상이 쓰던 임금 칭호를 촌스럽다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한 줄에 어떤 무게가 실려 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건 단순히 단어 하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단어 안에 들어있던 자기 정체성의 한 자락을 통째로 잘라버린 겁니다. 그 시점에 신라 사람들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잘 들어보세요. 한자가 들어있는 쪽이 세련된 것이고 한자로 안 풀리는 우리 옛말은 촌스러운 것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식은 그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 사람들 머릿속에서 1000년 넘게 반복된 패턴이에요. 한자가 들어오면서 우리 옛 발음들이 촌스러워졌고 일제시대에는 일본식 표현이 들어오면서 우리말이 또 한 번 촌스러워졌고 해방 후에는 영어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그랬죠. 어른들 가운데 어릴 적에 어머니가 쓰시던 옛 표현을 듣고 어색해 본 적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게 다 같은 흐름의 자국이에요. 외래어가 들어오면 토박이 말은 늘 촌스러운 자리로 밀려나는 겁니다. 지증왕은 그 첫 단추를 꿰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그게 국가체제의 정비라고 생각했겠죠.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동아시아 표준 외교 무대에서 통하려면 한자식 칭호가 필요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이라고 쓰는데 우리만 마립간이라고 쓰면 외교 문서를 주고받을 때 헷갈리니까요. 지증왕의 결정은 국가 운영 측면에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결정 한 번이 1000년 뒤 학자들이 옛 칭호의 본래 뜻을 풀지 못해 떡 깨물기 같은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미래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신라의 옛 칭호들이 한자로 풀리지 않았던 이유. 그건 그 칭호들이 한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한자로 만들어진 게 아닌 단어들이 어느 시점에 한자라는 옷을 강제로 입게 된 거였죠. 옷이 안 맞으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거서간이라는 단어가 살거자의 차례 서자의 방패. 간자로 적힌 게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은 자국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 이름을 외국 알파벳으로 적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박씨 성을 가진 분이 외국 여권에 PARK라고 적히면 그 글자만 보고 그분 이름의 진짜 발음과 의미가 뭔지 외국인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알파벳은 그저 소리만 빌려 적은 거지
박씨 성에 담긴 한국 문중의 역사를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이라는 한자 표기가 정확히 그런 처지였던 거예요. 한자라는 외국 글자가 신라 옛 발음을 흉내내려고 빌려 쓴 자국, 그뿐이었던 겁니다. 이 깨달음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1000년 동안 한국 학자들이 신라 왕 칭호를 한자로 풀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게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자로 적혔다고 해서 한자로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칭호는 한자권 바깥에서 들어온 단어를 한자라는 임시 신분증에 담아놓은 것이었으니까요. 오후 늦게 저는 미리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에게 지증왕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미리엄은 한참 듣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그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일 수도 있어. 한 민족이 자기 옛말을 촌스럽다고 버린 시점이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다는 건 그 옛말이 외부에서 온 흔적이라는 가장 확실한 정황 증거니까. 저는 수화기 너머의 그 한마디를 한참 곱씹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지증왕은 이름을 갈아입었지만 사람들은 그 옷 안에 몸까지 함께 갈아입은 줄 알았다. 문득 한 가지 슬픔 같은 게 가슴 한쪽을 누르더군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인들은 자기 조상의 임금 칭호를 외우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한 번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거였어요. 마치 부모님이 집안에 두고 가신 옛 편지를 차마 못 읽고 그냥 서랍에만 넣어두고 살아온 자식들처럼 말입니다.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그 글자 안에 진짜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이요. 창 밖으로 예루살렘의 저녁 종소리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동방 끝에 한 민족이 자기 옛 임금의 본래 이름을 잊은 채 1000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나 학자가 슬픔에 머물면 학자가 아니죠. 저는 그 슬픔을 한 옆에 밀어두고 책상 위 자료 더미를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단계는 정해져 있었어요. 신라 너머, 한반도 남쪽 또 다른 옛 나라, 가야였습니다. 가야 자료를 펼친 건 그 다음 주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가야라는 이름을 그때까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고대사에 관심이 없는 외국 학자한테 가야는 그냥 신라 옆에 있던 작은 연맹체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정수가 보낸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순간 제 첫인상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자료의 첫 장에 한국인 한 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가야 고분 전문 고고학자였습니다. 한정수가 영상통화로 그분을 연결해줬어요. 화면 너머의 최민재 박사는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뒤로 발굴 현장이 그대로 보이더군요. 김해라는 지역의 대성동 고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면서 첫마디를 던졌어요. 박사님, 가야는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철의 왕국이었어요. 철의 왕국. 옛날 동아시아 세계에서 철은 지금의 반도체 같은 거였어요. 철이 있어야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수레도 만듭니다. 그 시대에 철을 잘 다루는 나라는 곧 부자 나라였고 강한 나라였어요. 가야가 바로 그 위치에 있던 나라였다는 겁니다. 최민재 박사가 화면을 통해 사진 몇 장을 더 보여줬습니다. 가야 고분에서 나온 철 갑옷, 철로 만든 말 갖춤, 길고 단단한 철검. 사진 속 유물들은 변방 부족의 살림살이가 아니었어요. 한 시대를 호령하던 강대국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사진엔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바다 건너 일본 고분에서 출토된 철기와 가야 고분에서 나온 철기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겁니다. 가야의 철이 바다 건너까지 수출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그러니까 가야는 한반도 남쪽 끝에 갇혀있던 작은 부족 연맹이 아니었어요. 바다와 철과 무역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던 열린 왕국이었던 겁니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오자 저는 가야의 이름들을 다시 들여다볼 준비가 됐어요. 먼저 가야라는 이름 자체부터 봤습니다. 한정수가 옆에서 메모해둔 한 줄이 있었어요. 한국 학계에서도 가야의 어원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계에 정설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들 풀려고 했지만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세머 어휘 색인을 펼쳤습니다. 가야와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을 쭉 훑어봤어요. 그러다 한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이 또는 가아, 골짜기,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야 사람들이 살던 땅이 어떤 지형이었습니까? 김해, 함안, 합천, 고령 모두 강을 끼고 산과 산 사이 골짜기 평야에 자리 잡은 도시들이었어요. 가야 연맹의 본거지가 정확히 그런 골짜기 지대였다는 겁니다.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가야 사람들이 자기 땅을 그렇게 부른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갔어요. 아라가야. 한자로는 아라가야라고 적히지만 본래 발음은 아라에 더 가까웠어요. 아라. 세모로 같은 발음의 단어가 있는데 도시 또는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라가야는 풀어보면 도시국가, 도시가야 정도가 되겠죠. 골짜기 안에 자리 잡은 도시가야. 너무도 정확한 장명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다라가야. 합천 옥전이라는 곳에 있던 가야 연맹의 한 나라였어요. 최민재 박사가 그 자리에서 사진 한 장을 더 띄워줬습니다. 합천 옥전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사진이었어요. 화면이 켜진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덤에서 쏟아져 나온 게 뭐였느냐? 구슬이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진주와 옥과 유리구슬이 한 무덤 안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있는 동네 이름 자체가 옥전이었어요. 옥의 밭, 구슬이 묻혀있는 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라가야의 다라, 세모로 거의 똑같은 발음의 단어가 있어요. 다르 또는 다라,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진주, 구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다라가야라는 이름은 풀어보면 그대로 구슬가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라가야 사람들이 살던 땅에서 100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쏟아져 나오고 있느냐? 구슬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름과 유물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령 어떤 동네 이름이 사과마을이라고 적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동네 옛날 무덤을 파봤더니 사과 씨앗과 사과 가공 도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네 이름이 진짜로 사과를 의미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합천 옥전에서 일어난 일이 정확히 그거였어요. 다라라는 이름이 구슬을 뜻한다는 세머풀이가 그 땅에서 출토된 구슬 유물로 그대로 증명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전율이라는 단어가 가슴이 아니라 뒷목으로 흐르는 걸 느꼈어요. 단어 하나가 우연히 비슷한 게 아니라 단어가 가리키는 그 물건이 1000년이 지나서 땅에서 그대로 솟아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로 최민재 박사가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박사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시집온 왕비를 맞이했어요. 그 왕비 이름이 허황옥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아유타, 그리고 허황옥. 두 이름을 종이에 적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한국 분들 중에는 김에 김씨가 많지 않습니까? 그 김씨의 시조가 김수로왕이고 그 시조의 부인 되시는 분이 허황옥입니다. 김해에 가면 그분의 묘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인데 정작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풀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세머세긴을 또 한 번 펼쳤습니다. 아유타, 고대 페르시아 지배 시기에 이스라엘 유다 지방을 부르던 옛 이름이 있었어요. 예후다, 발음을 굴려보십시오. 예후다, 아유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 지방 사람들을 예후다라고 불렀고 그 발음이 한참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한반도 옛 기록에 도착했을 때는 아유타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허황옥의 허씨, 세모로 후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손, 후예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도 후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허황옥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후르의 자손이라는 뜻을 품은 이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 등받이를 뒤로 제껴 누웠습니다. 머리속이 뜨거워서 도저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김해 김씨의 시조 부인이 사실은 유다 지방에서 출발한 디아스포라 집단의 후예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남쪽 끝에 한 왕국의 시집온 왕비가 멀리 서쪽에서 출발한 어떤 사람들의 흐름의 끝자락이었을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미리엄에게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1시간쯤 뒤에 미리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이건 신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한반도 남부 전체야. 저는 책상 위에 다시 지도를 펼쳤어요. 며칠 전 메소포타미아와 경주를 잇던 가느다란 한 줄 옆에 이번엔 김해와 합천과 함안을 점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점들이 같은 서쪽 출발점을 향해 손가락을 뻗고 있는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신라 하나만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야도 같은 흐름 안에 있었어요. 한반도 남쪽 끝 전체가 한자로 덮이기 전 더 오래된 어떤 흐름의 마지막 정거장이었던 겁니다. 그 정거장에 도착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옛 단어들로 자기 임금을 부르고 자기 도시를 부르고 자기 보석을 부르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국이 1000년을 살아남아 지금 제 책상 위에 한꺼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야 자료를 덮고 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연구실 문을 닫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충격의 연속이어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책상 위에는 며칠째 같은 자세로 펼쳐져 있는 세계지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메소포타미아와 경주만 있는 가느다란 한 줄이 아니었어요. 지도 위로 점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한 점, 그 옆 이란 고원의 한 점, 거기서 동쪽으로 파미르 고원의 한 점, 더 동쪽으로 알타이의 한 점, 거기서 다시 만주의 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남부의 김해와 합천과 경주. 이 점들을 그저 지도 위 표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한 점 한 점이 사람의 발자국이에요. 누군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옮겨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발자국들을 일직선으로 이어보면 너무도 깔끔한 동쪽 방향의 한 줄이 그어집니다. 서쪽에서 출발해서 동쪽 끝 한반도까지 7,000km의 길이. 혹시 강을 따라 사금이 흘러내리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류에서 떨어진 금. 알갱이들이 강물을 따라 떠내려오다가 굽이굽이 강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자국을 남깁니다. 그 자국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출발한 광맥이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날 책상 위에서 보고 있던 게 정확히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르라는 미사크라는 다라라는 예후다라는 이 알갱이들이 동쪽으로 흘러오면서 강 바닥에 자국을 남겼고 그 자국이 신라와 가야라는 이름들 안에 박혀 있었던 거죠.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걸 학회에 올려야 한다고요. 그 다음 달 빈에서 동아시아 고대사 학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발표 시간을 신청했어요. 발표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신라와 가야 옛 칭호의 의문적 재검토. 학회 측에서는 발표를 받아주긴 했지만 마지막 시간대에 배치하더군요. 마지막 시간대가 어떤 자리인지 학자들끼리는 다 압니다. 청중이 가장 적게 남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학회는 이 발표를 변두리 발표로 분류한 겁니다. 미리엄은 메일로 짧게 한 줄 보냈어요. 알고 갈 거지. 누가 첫 줄에 앉아 있을지. 리처드 헬먼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고대사 분야에서 서구권을 대표한다는 그 노학자. 환갑을 한참 넘긴 분이었고 한국 고대사를 평생 중국 문명의 변방으로만 봐온 사람이었어요. 발표 당일 강당에 들어섰을 때 정말로 그가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학자가 팔짱을 끼고 발표를 듣는다는 게 어떤 자세인지 아십니까? 일단 안 믿겠다는 자세입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박살내줄 테니까. 그런 자세였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사로국에서 출발해서 설아벌, 이사금, 차차웅, 마립간, 가야, 다라가야, 허황옥, 아유타까지 단어 한 개씩 음운 비교를 보여주고 그 단어와 일치하는 세머 어휘를 제시하고 신라와 가야의 유물과 지명까지 차근차근 깔았어요. 발표 시간 45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리처드 헬먼이 손을 들었어요. 그가 손을 든 게 아니라 거의 들어올렸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그쪽으로 넘겼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랭커스터 박사. 박사가 평생 세머를 연구한 학자라는 건 이 자리에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세머를 너무 오래 연구하면 모든 단어가 세머로 보이는 직업병이 생긴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박사의 발표는 학문이 아니라 상상력입니다. 동아시아의 고대 왕 칭호를 샘족어개로 풀어내는 건 마치 한국 김치를 두고 그 발효 원리가 메소포타미아 빵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강당에 헛웃음 같은 게 한 번 흘렀어요. 몇몇 학자가 고개를 숙이고 슬쩍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그대로 다 들었어요. 학자에게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자기 발표가 동료들에게 농담거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학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내 마이크를 한 번 더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헬먼 박사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세머를 오래 연구한 학자가 모든 단어를 세머로 보는 직업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제가 단어 하나를 들고 와서 세머로 풀린다고 했다면 박사님 농담이 옳습니다. 단어 2개라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단어 5개째부터는 어떻습니까? 단어 8개째에는요. 그리고 그 8개의 단어가 모두 한 영역, 그것도 왕권과 도시와 보석이라는 같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직업병으로 설명이 됩니까? 리처드 헬먼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박사님, 학문은 단어 1개의 우연을 거부하는 학문도 있고 단어 8개의 패턴을 외면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학자가 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헬머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사회자가 다음 질문을 받겠다고 하자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를 비웃던 몇몇 학자들도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위기가 제 쪽으로 돌아선 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침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의하는 침묵과 보류하는 침묵. 그날 강당의 침묵은 후자였습니다. 다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거였어요. 너무 잘 맞아떨어지지만 너무 새로운 그림. 학계는 늘 그런 그림 앞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렇게 강당을 빠져나오면서 처음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작업은 제 평생에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 어쩌면 다음 세대 학자들이 그리고 한국의 다음 세대 연구자들이 이어받아 마침내 결론을 내릴 일이라는 것. 학자가 자기 평생의 결론을 못 보는 일도 있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을 가볍게 해줬어요. 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 메소포타미아의 옛 땅이, 이란 고원이, 멀리 파미르의 능선이 보였습니다. 1000년 전에 누군가 그 길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손에 쥔 짐은 단순한 살림살이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부르던 임금의 이름, 자기들이 사랑하던 도시의 이름,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던 보석의 이름. 그 이름들을 입에서 입으로 옮기면서 동쪽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7000km를 걸어 한반도 남쪽 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들고 온 이름들이 새 땅의 강과 산에 그대로 박혔던 겁니다. 비행기가 예루살렘 상공에 도착할 무렵 저는 노트를 펼치고 한 줄을 적었어요. 학자가 외로워질 때 그 외로움은 자기가 옳은 방향에 서 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일 수 있다. 그 한 줄을 적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단계가 한 가지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흐름이 도착한 마지막 자리, 경주의 왕릉 앞이었습니다. 빈에서 돌아온 그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생 메소포타미아의 흙은 그렇게 자주 만져봤으면서 정작 이 모든 이름들의 마지막 도착지인 한반도에는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적이 없었어요. 학자한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어를 평생 추적해놓고 그 단어가 마지막에 묻힌 땅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다니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그 생각을 하니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정수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메일과 화상으로만 1년 넘게 주고받던 사이가 그날 처음으로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한정수는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봤을 때보다 키가 작았고 머리카락에는 흰 가닥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어요. 그가 저를 차에 태우면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경주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가는 동안 푹 쉬세요. 도착하면 해질 무렵일 겁니다. 해질 무렵의 경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 분들 중에 가본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기 가면 평지 한가운데 큰 흙무더기들이 솟아있죠. 그게 바로 신라 임금들의 무덤, 왕릉입니다. 사람 키의 몇 배가 되는 거대한 흙더미들이 잔디로 덮인 채 마치 거대한 둥근 빵처럼 줄지어 누워 있어요. 1000년이 넘게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비가 와도 그대로, 눈이 와도 그대로, 왕조가 망하고 새 왕조가 들어와도 그대로요. 차가 경주 시내로 들어선 건 정확히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한정수가 차를 천천히 몰면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기 보십시오. 박사님이 추적하신 임금들이 누워 계신 자리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종이 위에서만 만나오던 이름들이 그 종이 밖으로 걸어나와 흙무덤이 되어 제 눈앞에 누워 있었어요. 거서관이라는 이름의 그 임금, 차차웅이라는 이름의 그 임금, 이사금이라는 이름들로 불렸던 십수명의 임금들, 마립간이라는 이름의 그 임금들, 미추라는 이름의 임금, 내물이라는 이름의 임금, 그분들이 다 거기 누워 계셨던 겁니다. 차에서 내려 왕릉 사이를 걷기 시작했을 때 한정수는 일부러 한 걸음 뒤에 떨어져 걸었어요. 저 혼자 그 길을 걷게 해주려는 배려였습니다. 저는 흙무덤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한 무덤 앞에 멈춰서 잔디를 만져봤습니다. 풀이 까칠하고 차가웠어요. 그 아래에 누워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분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 이름은 더 이상 한자 사전으로는 풀리지 않는 단어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 가지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살은 흙이 됩니다. 옷도 사가 없어져요. 무기도 녹슬어 부서지고 보석도 흙에 묻히면 까매집니다.
거대한 무덤도 천년이 지나면 그저 풀로 덮인 둔덕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이 남느냐? 이름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던 이름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무덤보다 오래, 무기보다 오래, 보석보다 오래 사는 게 이름이라는 거죠. 한국 어느 집안이든 족보가 한 권씩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를 펼쳐보면 수백 년 전 조상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분들의 얼굴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고 그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도 모르지만 이름만은 또렷하게 남아있죠. 한 글자씩 적힌 그 이름들이 천년 가까운 시간을 건너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라 임금들의 칭호도 정확히 그런 다리였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 사람들을 부르던 이름이 천년을 살아남아 지금 우리 손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 작업을 시작한 그 새벽 이후로 처음으로 학자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왕릉보다 오래 살아남은 것은 돌이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해가 거의 다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 빛이 무덤들 위로 길게 떨어지더군요. 한정수가 그제야 한 발짝 다가와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이 그 풍경을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한정수가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이 무덤들 옆을 평생 지나다니면서 이 임금들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겁니다. 천년이 넘는 동안 한자라는 옷이 그 이름들을 너무 단단히 덮고 있었고 그 옷 안에 진짜 단어를 풀어볼 마음의 여유도 학문의 도구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은 다시 천천히 흐르고 있어요. 누군가는 다시 그 옷을 들춰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잠들어 있던 단어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음날 김해와 합천에 들렀어요. 김해에서 김수로 왕릉을 보고 그 옆에 있는 허황옥의 능을 봤습니다. 한 무덤 앞에서 저는 멈춰 섰어요. 만약 정말로 이분의 뿌리가 멀리 서쪽 어느 땅에서 출발한 흐름의 끝자락이라면 이분의 무덤이 한반도 남쪽 끝에 자리 잡은 그 자체가 인류 이동사의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합천 옥전에서는 그 유명한 다라가야 고분군을 둘러봤어요. 발굴된 구슬 일부가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년이 넘게 흙 속에 잠들어 있다가 햇빛 아래 다시 누워있는 그 구슬들을 저는 한참 들여다봤어요. 다라라는 이름과 그 이름이 가리키는 구슬이 천년의 시차를 두고 한자리에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흔히 동아시아의 한 귀퉁이로 여겨졌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반도. 자신도 어쩌면 저같이 한국에 대해 모르는 많은 서양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1년 동안 신라와 가야의 이름들을 따라가며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은 한 귀퉁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거대한 흐름의 마지막 정거장이었어요. 서쪽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7,000km를 걸어 도착한 끝자리. 그 사람들이 들고 온 임금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과 보석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박힌 자리. 그게 한반도 남쪽 끝, 신라와 가야가 자리 잡은 그 땅이었습니다. 한자라는 외국 글자가 그 이름들을 덮어 적어두긴 했지만 그 옷 아래 본래의 영혼까지 덮을 수는 없었어요. 천년이 지나도 그 영혼은 살아남았고 한 외국 학자의 책상 위에서 다시 깨어나 자기 이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누구였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고 동시에 한국이 지금도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날 저녁 저는 경주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한정수와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그가 잔을 들면서 한마디 했어요. 박사님, 다음 단계는 누가 이어가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한 선생, 이 일은 한국 사람들이 직접 이어가야 합니다. 외국 학자가 시작한 일이라도 마지막 자리는 그 이름들의 진짜 주인이 앉아야 하는 자리니까요. 비행기가 인천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밤하늘 아래로 저는 다시 한번 동쪽에서 서쪽으로 거꾸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동쪽으로 걸어왔고 저는 그 길을 거꾸로 거슬러 가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이 길은 한 사람이 걸어 끝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이건 여러 세대가 함께 걸어가야 끝나는 길입니다. 신라와 가야의 임금들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 본래 이름을 잃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왕은 죽었고 왕국은 사라졌고 문자는 갈아입혔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름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본래의 뜻을 다시 드러냅니다.
그게 인류 언어의 가장 오래된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서울이라는 도시, 이름 안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외운 이사금이라는 칭호 안에, 우리 민족 안에 그 이름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역사는 알면 알수록 놀랍게만 느껴지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밝혀지지 않은 역사 문화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고대사와 민족의 기원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